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의 2인자 김여정.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이것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숙청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것을 들고 찍힌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뉴스가 됐고, 그녀는 사흘 후 숙청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연 김여정의 손에 들려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북한의 탈북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김여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숙청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무, 사흘 후 오전 10시에 특별 차량이 대기합니다. 당 중앙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2025년 3월 24일 밤, 비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권력자가 이 말을 들으면 그 뜻은 하나입니다. 숙청입니다. 돌아오지 못할 여행입니다. 저는 그 여행의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삼촌들이 그렇게 사라졌고, 고모들이 그렇게 없어졌으며, 수많은 간부들이 그렇게 조용히 정리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10살 딸아이는 책상에 앉아 내일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고, 8살 아들은 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사흘 후 엄마가 숙청된다는 것을, 그 다음은 자기들 차례라는 것을 아이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숙청은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친척, 측근까지 3대가 함께 쓸려갑니다. 제가 정리되면 이 아이들도 끝입니다. 특권층 학교에서 쫓겨나고 산골 탄광촌으로 추방되고 평생 숙청당한 반역자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게 됩니다. 아니, 과연 살 수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더라도 혼자 죽겠다고. 아이들만은 살려야 한다고. 모든 것은 20일 전에 시작됐습니다. 남한에서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다 갖고 있다는 그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3월 초순이었습니다. 평양의 한 병원 준공식에 참석했을 때 제 손에 폴더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급한 당 보고가 올 수 있어서 꺼내 둔 것뿐이었습니다. 중국산 폴더블 폰, 특권층은 다 쓰는 물건이었습니다. 남한에서는 고등학생들도 들고 다닌다던데 북한에서는 최고 권력층만 쓸 수 있는 물건이었죠.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한 장이 제 사형 선고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방송이 난리였습니다. 김여정 폴더블 스마트폰 포착, 북한 제재 위반, 특권층 사치 논란, 서방 언론도 떠들어댔고 유엔 제재 전문가들이 조사를 언급했습니다. 사흘 만에 전 세계 뉴스가 됐습니다. 평양 당 청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전선동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을 때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15명의 간부가 회의실에 앉았지만 아무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부장 동무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외신 보도 127건, 한국 방송 34건, SNS 확산 추정 200만 건. 동무, 이것은 공화국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입니다. 조직부 간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재 시점에 이런 논란은 부담입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진에 나온 사람이 책임을 진다. 저였습니다. 그날 오후, 오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최고 지도자 집무실 문을 열었을 때 오빠는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정아, 앉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거는 제 불찰입니다. 문제는 사진이 아니야. 오빠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타이밍이 문제지. 지금 우리는 주애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이 시점에 내가 이런 논란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정아. 오빠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후계 작업이 시작되면 과거는 정리돼. 흠 있는 얼굴은 부담이 되거든. 너도 알잖아. 우리 삼촌들이, 고모들이 어떻게 숙청됐는지.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숙청. 오빠가 그 단어를 직접 꺼냈습니다. 당분간 공개 활동을 중단해. 조용히 있어. 그게 너한테도, 애들한테도 좋을 거야. 애들한테도.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있지 않으면 아이들까지 숙청 대상이 된다는 것.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 선전선동을 담당했고 대남 메시지를 작성했으며
최고 권력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제 얼굴을 봤을 겁니다. 오빠 옆에 서서 회담장에 들어가고 군사 열병식에서 박수를 치던 사람. 하지만 저도 그냥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엄마 사진 봤대요. 아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든 사진 한 장이 조용히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20일 후, 그것은 숙청 통보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집무실에서 나왔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인사를 건네던 간부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피했습니다. 당 청사 복도를 걸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김여정은 끝났다는 것을. 이틀 후, 경호원이 줄었습니다. 동무, 보안 효율화 차원에서 경호 인원을 조정합니다. 4명에서 2명으로 재배치됩니다. 비서가 전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호 축소. 북한에서 이것은 명확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 차에 올랐을 때 뒷좌석에는 경호원이 1명만 앉아 있었습니다. 전에는 앞뒤로 2명씩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1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집에 도착했을 때 딸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10살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엄마가 집에서 뭐 하시는지, 누구랑 통화하시는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엄마는 집에서 책 읽고 TV 보신다고. 딸아이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잘했어. 우리 딸 잘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10살 아이를 학교에서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감시하라고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8살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은 평소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우리 반에 말했어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잘 관찰하고 기억하래요. 그게 충성이래요. 아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체제가 제 아이들을 정보원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TV에서는 조선중앙방송이 나왔습니다. 김주의 동무가 군부대를 시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나운서는 격양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경애하는 주의 동무의 영도 아래 우리 공화국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화면 속 주애는 10살 남짓이었습니다. 제 딸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후계자였고 제 딸은 이제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동무, 내일부터 당분간 당 청사 출근을 보류해 주십시오. 특별 지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택 대기 명령입니다.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자택 대기. 이것은 출근 정지였습니다. 사실상 직위 해제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거리에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 하지만 이 도시는 매일 누군가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침실로 들어가 자고 있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딸아이는 인형을 껴안고 있었고 아들은 베개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숙청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공개 활동 중단, 경호 축소, 자택 대기, 그리고 마지막 단계, 특별 차량.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죽기 전에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저는 북한 최고 권력층이었습니다. 가장 감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수도 없었고 중국으로 숨어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은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를 감시하는 그 체제를 이용하는 것. 공식 일정을 이용하는 것. 책상 서랍을 열고 달력을 펼쳤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곧 러시아 모스크바 문화 교류 일정이 있었습니다. 차세대 외교 교육 명목으로 아이들을 동반할 수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그곳이 저와 아이들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모스크바 문화 교류 일정은 12월 15일 북러우 강화 명목의 공식 강문이었습니다. 원래 저만 가는 일정이었지만 차세대 외교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동무, 자녀분들도 동반하신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세대 교육입니다. 주의 동무도 어린 나이부터 외교 현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미래 간부로서 세계를 봐야 합니다. 주의 동무를 언급하면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후계자의 교육 방식을 따른다는 명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엄마랑 러시아 가는 거 알지? 10살 딸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비행기 타요? 응. 모스크바 가. 거기서 박물관도 보고, 발레도 보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거기는 춥대요? 응, 추워. 따뜻한 옷 많이 챙겨야 해. 아이들은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이것이 편도 여행이라는 것을. 다시는 평양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밤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스크바 도착, 공식 일정. 그리고 빠져나갈 기회. 한국 대사관은 불가능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감시하니까요. 하지만 러시아는 넓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호원이었습니다. 2명이 여전히 저를 따라붙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공식 서류, 외교 선물, 아이들 옷, 그리고 몰래 준비한 것들. 달러 현금, 비상 연락처, 가방 밑바닥에 숨겼습니다. 딸아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가져가도 돼요? 인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가져가. 딸아이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 출발 전날 밤,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권력의 정점에 섰던 도시, 하지만 이제는 저를 죽이려는 도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무, 내일 오전 9시 순안공항 VIP 라운지에서 출국 절차 진행됩니다. 경호 동무 2분과 수행 비서 1분이 동행합니다. 알겠습니다. 경호원 2명, 비서 1명, 총 3명의 감시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겠다고,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12월 15일 아침, 순안공항 VIP 라운지였습니다. 경호원 2명이 앞뒤로 서 있었고, 수행 비서가 출국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딸아이와 아들은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저기 비행기 커요. 아들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응, 우리가 탈 비행기야. 제 손은 떨렸지만 얼굴은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저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고려항공 특별기. 좌석은 앞쪽 1등석. 경호원 1명은 제 뒤에, 1명은 통로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완벽한 감시 배치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동강이 보였고 주체 사상탑이 보였습니다. 딸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저도 무서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곧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공항에 착륙합니다. 창밖으로 러시아 땅이 보였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광활한 대지. 저에게는 탈출구였고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여정 동무, 환영합니다.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검은색 리무진 세대, 저와 아이들이 첫 번째 차에, 경호원들이 2번째 차에 탔습니다. 모스크바 시내를 지나며 창밖을 봤습니다. 크렘린 궁전, 붉은 광장, 네온사인 빛나는 상점들. 평양과는 달랐습니다. 더 화려했고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은 뭐해요? 그냥 살아. 일하고 밥 먹고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평양이랑 똑같네요. 아니야.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달라. 여기는 자유가 있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모스크바 중심가의 특급 호텔. 4층 2번 호실.
경호원들은 바로 옆방 4층 3번에 배치됐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평양 가요? 그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여기 있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한국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바로 옆방에 있었습니다. 한 발짝도 감시 없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됩니다. 그 속에서 틈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회는 이틀째 오후에 왔습니다. 모스크바 문화센터 북한 미술 전시회. 저는 아이들과 전시장을 둘러봤고 경호원 2명은 3m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전시장은 넓었습니다. 여러 방, 많은 사람들. 경호원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딸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들아,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는 복도.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봤습니다. 애들아, 따라와. 빨리.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갑자기 옆복도로 꺾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비상구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경호원의 목소리. 동무, 어디 가십니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상구 문을 밀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딸아이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지금 설명 못해. 따라와. 1층 출구. 찬바람. 모스크바 거리였습니다. 택시.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노란 택시가 멈췄습니다.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플로비카야 거리. 한국 대사관. 영어로 외쳤습니다. 운전사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호원 2명이 문화센터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택시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야.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평양 안 가는 거죠? 10살 아이의 눈에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안 가.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 거야. 택시가 달렸습니다. 5분, 10분, 15분. 모스크바 거리를 가로질렀습니다. 여기입니다. 운전사가 차를 세웠습니다. 건물이 보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기. 제가 평생적이라고 배웠던 나라의 국기. 하지만 지금은 저를 구해줄 유일한 국기였습니다.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대사관 정문으로 뛰었습니다. 저는 김여정입니다.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경비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대사관 안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대사관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정말 김여정 동무이십니까? 대사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김여정입니다. 저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북한 특권층 신분증. 사진과 직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사가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요? 제 딸과 아들입니다. 10살, 8살. 일단 안으로 드세요. 안전합니다. 우리는 2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커튼이 쳐진 창문, 복도를 지키는 경비원들. 북한 측에서 곧 항의할 것입니다. 대사가 말했습니다. 인도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동무는 우리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보호. 평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 같았습니다. 직원이 물과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빵, 우유, 과일. 아들이 빵을 집었습니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살아요? 아니, 곧 한국으로 갈 거야. 서울로. 서울이 어디예요? 남한이야. 평양보다 큰 도시야.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숙소에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침대 2개, 작은 욕실.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이들은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튼 틈으로 모스크바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북한 경호원들이 저를 찾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빠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분노하고 있을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북한 핸드폰. 메시지가 22통 와 있었습니다. 비서, 경호원, 당 간부들. 하나를 열었습니다. 동무, 어디 계십니까? 즉시 연락 주십시오. 저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다시는 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사였습니다. 동무, 서울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일 오전 특별기가 옵니다. 동무와 자녀분들을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정부에서 보호하고 정착을 도와드릴 겁니다. 대사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입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 두렵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특별기가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회색 건물들, 넓은 공항, 태극기.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여정 동무,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내렸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공항 특별 통로로 이동했습니다. 기자들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차량으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 높은 빌딩들, 수많은 자동차들. 엄마, 차가 너무 많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는 평양보다 사람이 훨씬 많아. 통일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신원 확인, 탈북 경위, 북한 정보. 하루 종일 질문에 답했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오빠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유의 대가라면 기꺼이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 경기도 안성의 조용한 곳. 3개월 동안 한국 생활을 배우시게 됩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원룸, 침대, 냉장고, TV. 좁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한국 뉴스. 자유롭게 말하는 앵커.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왜 저래요? 장군님 욕해도 돼요? 여기는 자유가 있어. 누구든 생각을 말할 수 있어. 평양에서는 안 됐잖아요. 응, 여기는 달라. 하나원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았습니다. 동무 대신 씨, 장군님 대신 대통령. 새로운 단어들. 마트에도 갔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과일, 고기, 과자, 음료. 북한 장마당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응, 돈만 있으면. 평양에서는 돈 있어도 못 샀잖아요. 여기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밤에 창밖을 봤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비서, 동료들, 오빠,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제 집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말투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적응했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친구들과 웃으며 떠들고, 아들은 축구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이 됐습니다. 저는 탈북자 정착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가끔 북한이 생각납니다. 평양의 거리, 대동강,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곳, 그곳에 남겨둔 사람들도 생각납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자유가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으니까요. 어제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젠가 북한 갈 수 있어요? 통일이 되면 갈 수 있을 거야. 통일이 뭐예요?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가 원래 한 민족이었거든. 그럼 평양에 있는 우리 집도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지. 그날이 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잃을 뻔했기에 압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꿈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유를 꿈꿉니다. 하지만 꿈꾸는 것조차 죄가 되는 곳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평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대동강을 걸으며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는 여기서 놀았단다라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일하고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준 대한민국에, 저와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준 이 나라에, 그리고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저는 김여정입니다. 북한 권력의 핵심에서 탈북자가 된 사람. 하지만 지금은 그냥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평범한 엄마입니다.